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구에게나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외로움 수업. 이 책은 MBC에서 일했던 김민식 PD가 50의 나이에 찾아온 불안과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려줍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위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에 꼭 던져야 할 5가지 질문.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좋은 성적을 올려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사회는 가만히 있으면 금세 뒤처지는 붉은 여왕의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은 힘껏 달려야만 겨우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울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말할 때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하지요. 거울 나라에서처럼 우리는 누구보다 나은 위치에 있으려면 끊임없이 내달려야 하죠. 아주 보통의 행복에서 저자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함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드라마를 연출할 때 제 불행의 시작은 스마트폰의 진동 벨소리였어요. 촬영 중 누군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본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배우의 스케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편집 중 화면에 이상을 발견했을 때 다들 제게 전화를 겁니다. 진동벨이 울릴 때마다 긴장했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휴가를 떠나면 스마트폰도 비행기에 태웁니다. 네, 비행기 모드인 채로 두고 휴가를 보냅니다. 그럼 전자책 읽기나 다운받은 영화 보기는 가능하지만 실시간 연락은 오지 않거든요. 은퇴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전환할 때였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운동이나 걷기, 독서에 집중하고요.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메시지만 확인합니다. 용건이 있는 분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겠지요. SNS 앱도 지웠어요. 내 삶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일도 그만두고 실시간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늘어나요. 인터넷 접속은 하루 3번이면 충분하고요.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큰일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대해 위대한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실시간성에 집착할 때 한 박자 늦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행위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접속하느라 분주한 것 같지만 실은 게으른 것이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것 같지만 실은 단 한 발짝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나태다. 바쁨을 위한 바쁨일 뿐이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이다.
행복 천재들의 또 하나의 비밀 병기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각국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 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이 5가지 질문들에 네로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토대로 각국의 순위를 정한 결과 매우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는 89개국 중 8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주로 던지는 질문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돈을 잘 버는지는 묻지만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아요. 대기업에 다니는지는 묻지만 존중받고 사는지는 묻지 않지요. 아파트 평수는 묻지만 외로운지는 묻지 않습니다. 내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게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책을 읽는 건 우선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요. 독서를 통해 저는 유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독서입니다. 한때는 로맨틱 코미디 연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PD를 그만두고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책 한 권을 읽으며 저는 독서가로 유능함을 느낍니다. 독서는 자기 주도적일 때 더 기쁜 활동입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고르는 일이 무한한 기쁨입니다. 책을 읽는 건 저자를 향한 존중입니다. 책을 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지는 누군가 그 책을 읽는 행위가 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들이 제게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행복의 기준, 5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질문에 더 자주 네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아주 보통의 행복이니까요.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지요. 저는 육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 행복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님의 책 굿라이프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2.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3. 비교하지 않는다. 4.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5.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6.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7.
돈으로 시간을 산다. 8.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9.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10. 비움으로 채운다. 이 중에 제가 노후에 꼭 챙기고 싶은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공부하고 일을 하는 시기에는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에 집중하죠. 잘 해내야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그 일을 자신이 좋아하면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은 그 일을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의미는 그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정도보다 그 일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의해 훨씬 크게 좌우됩니다. 24년간 로맨틱 코미디 PD로 일하며 저는 시청률의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촬영 현장에서 감독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까 고민했지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쩌면 이것은 은퇴 이후에야 비로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요즘 저는 탁구를 배웁니다. 나이 50이 넘어 탁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달은 엄청 헤맸습니다. 같이 쳐주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탁구장 구석에서 벽을 향해 빈 라켓만 휘둘렀고요. 어쩌다 쳐도 공 주우러 다니기 바빴지요.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덕분에 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보다 오늘의 탁구 실력은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거든요. 잘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만끽하고 있어요.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3개의 자아가 있답니다. 현실의 나, 되고자 열망하는 이상적인 나,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 당위적 나. 이상적 자기와 현실 자기의 괴리를 좁히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 비전, 열정, 도전을 중시합니다. 반면 당위적 자기와 현실 자기의 괴리를 좁히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주어진 역할에 부합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의무, 책임, 예방, 현상 유지를 중시하지요.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저는 회사 생활에 많이 지쳤어요. 조직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자아에게 지켜야 할 것만 강요하면 인생은 질식합니다. 행복은 역할, 의무, 책임, 조심, 경계, 현상 유지로 대표되는 당위적 자기의 브레이크보다 꿈, 비전, 이상, 열망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자기의 엔진을 달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PD님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은퇴를 선택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대단한 이상 같은 건 추구하지 않겠노라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다 치던 당구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제게는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최우선이었기에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 통역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해 작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시 비슷한 시간이 걸렸고요.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3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평생 목표를 세우고 악착같이 실행해온 인생이라 그 습관을 바꾸지는 못해요.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둘째,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셋째, 소소한 즐거움을 챙긴다. 제 여생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커다란 목표를 향해 매진하다 문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지요. 지금부터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즐거움을 시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귀찮지만 행복해볼까? 살면서 깨달은 것 하나. 행운은 운이 좋아야 따르지만 행복은 노력 끝에 찾아옵니다. PD로 일하는 동안 배우들을 지켜보며 잘생기고 예쁘다고 다 뜨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드라마를 시청할 때 방금 주인공이 한 대사를 따라해보세요. 막 들은 말도 가물가물하고 명대사라고 해도 도무지 말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배우는 남이 써준 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서 카메라 앞에서 진짜 내 얘기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배우의 행복으로 바꾸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찮지만 행복해 볼까를 쓴 권남희 선생님은 오래도록 일본어 책을 번역한 분인데요. 선생님이 책에서 소개한 작가 무레요코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무레요코의 아버지는 무능하고 폭력적이며 없는 살림에 오로지 자기 옷매무새, 취미생활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참고 살다 무레요코가 20살이 되자 바로 이혼했어요. 가난한 집에 찾아오는 최고의 행운은 무엇일까요? 자식들 중 하나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거죠. 직장에 다니다 작가로 데뷔하여 뜨기 시작한 요코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죠. 그러나 그동안 못 살았던 한이라도 풀듯 어머니의 낭비벽이 풀 가동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8천만 원, 믿을 수 없는 단위의 카드 청구서가 휙휙 날아와요. 집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머니에게 통장을 다 털고 융자까지 받아서 집을 마련해 주었더니 남동생과 둘이 살겠다며 요코에게는 비상열쇠도 주지 않아요. 그제야 무레요코는 당신 같은 사람들과 한 묘지에 묻히고 싶지 않다며 절연을 선언하죠. 다른 집은 다 화목한데 우리 집만 콩가루야 하고 비관하지 마세요. 어느 집이나 문 열고 들어가 보면 골문 곳은 다 있기 마련이라는 작가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없을 때는 오순도순 서로 의지하며 살던 가족이 갑자기 큰 행운을 만나 가정 불화를 겪는 일도 허다합니다. 행운이 곧장 행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권남희 선생님은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대요. 비용도 부담되고 연중 무휴로 마감에 쫓기며 번역 일을 하고 있어 장기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었죠. 그러다가 마스다미리의 마음이 급해졌어. 아름다운 것을 모두 보고 싶어를 번역하며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이 책은 싱글인 마스다미리가 더 늙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일념으로 혼자서 용감하게 패키지 투어를 다닌 이야기거든요. 패키지 투어의 장단점과 투어를 즐기는 요령, 준비물, 쇼핑 목록 등을 알차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요. 이런 책을 보면 용기가 생기죠. 선생님은 대학 친구들과 여행 적금을 부어 유럽 여행을 다녀옵니다. 여행 파트너로서 최고의 덕목은 긍정적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집에 혼자 있을 때야 중2병이 울고 갈 부정적인 인간이더라도 여행지에서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의 여행도 망칠 수 있으므로 긍정적 마인드와 희생정신이랄까? 양보하는 정신을 장착해야 한다. 이건 패키지 투어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하루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자세로 긍정적 마인드를 장착해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져듭니다. 어느 순간 불행을 즐기고 있지요. 그래, 어차피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그냥 대충 살지 뭐. 살면서 망한 적이 많아서 저도 그런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에 빠져 소중한 날들을 허투루 보내지 맙시다. 내 인생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먹 불끈 쥐어봅니다. 귀찮지만 행복해 볼까? 네, 노력해 볼게요. 가끔은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라. 정신분석 전문의인 김혜남 선생님의 책 당신과 나 사이를 읽었습니다. 30살의 심리학에게 묻다를 쓰신 분이지요.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저자에게 병마가 닥칩니다. 2001년 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2014년에 병원 문을 닫는데요. 그 많던 지인이 하나둘 사라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더랍니다. 찾아오던 환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도 점점 멀어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상이 자신 없이도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는 사실이지요. 그 순간 뼛속 깊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줄 알았거든요.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통을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18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린 적이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려서 꼼짝 못할 때가 있는데 마침 그때가 그런 경우였다. 분명 문은 저 앞에 있고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봤지만 목소리가 잠겨 잘 나오지 않았다. 깊은 밤에 이미 잠들어버린 가족들을 깨울 방법이 없었다. 인생은 정말 끝없는 고난의 연속인가 봐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을 때 그 순간 가장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이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외로움이랍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자라다 태어납니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힘들면 울면 돼요. 그럼 주위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달래주어요. 어른이 되어 부모 곁을 떠나면 비로소 외로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함께 산다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부도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불일치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SF 작가 테드 창은 소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에서 작가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도 귀찮아지면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아이인데도 최소한의 보살핌만으로 때우려는 부모들도 있다. 처음으로 한 번 싸우자마자 헤어지는 연인들도 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은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상대가 애완동물이든 자기 아이든 연인이든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욕구와 자기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타인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쉽지 않지요.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법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노력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고 더 멀어지기도 해요.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외로움을 불러오고 또 상처로 남아요. 김혜남 선생님은 관계의 유형에 따라 최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가족, 연인과 나 사이는 20cm, 친구와 나 사이는 46cm, 회사 사람과 나 사이는 120cm의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존중을 넣는 일이라고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죠.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만큼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라고 떠들지만 실제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느라 그런 자신을 방치하기 일쑤다. 그러나 나마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는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그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래, 그게 나야. 어쩔래? 라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나와 나를 바라보는 나 사이의 최적 거리는 얼마일까요? 절망, 외로움, 슬픔, 분노에 휩싸여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나. 그 감정들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적정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머리와 마음을 비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라 는 선생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